오늘부터 저는 영락출판사에서 펴낸 남명조식 언어의 분석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책의 뒷표지에 있는 남명조식 선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남명의 생애를 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대학자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제자들은 내암 정인홍, 동강 김우홍, 덕계 옥은, 성암 김효원, 한강 정구, 약포 정탁, 망우당 각재우 선생 등을 비롯하여 136명에 이릅니다. 남명조식 선생은 1501년 경상남도 합천 삼간 토동 외가에서 성문 판교를 지낸 아버지 조은형과 어머니 인천 이시의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네 형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는 건중이고 남명은 호입니다. 중종, 명종, 선조로부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5차례 관직을 받았지만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뜻을 두고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48가를 이룰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당시 사림을 대표하는 제야학자였습니다. 제야학자로 여러 차례 임금의 잘못과 관리들의 부패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려 고초한 선비 정신을 일깨운 분입니다. 남명선생의 사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친 데 힘입어 선생의 제자 반 이상이 의병장이 되어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의병 3대장 곽재우, 정인홍, 김면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모두 남명선생의 제자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교육사를 쓴 이만규 선생은 1947년 발행된 조선교육사란 책에서 남명선생을 조선 최고의 교육자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남명선생은 평소 의를 바탕으로 한 실천을 중시하고 저수를 삼간 까닭에 남긴 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글들은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선생이 남긴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의 심성구조와 수양론은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쇼실의 언어구조보다 350년이나 앞서는 것들입니다. 신명사도는 마음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리하여 영조대왕은 남명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200여 년이 흘렀는데도 선생을 그리워하며 지금 세상에 독서하는 선비 중 어찌 옛날 조식 같은 자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단지 그런 사람이 없음을 한스럽게 여긴다고 하시며 남명선생이 없음을 아쉬워하였습니다. 선생은 1572년 음력 2월 8일 72산의 지리산 아래 덕산 산천제에서 고고한 선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해군 때 문정공이라는 시호를 받고 영의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문집, 남명집과 선현들의 글을 뽑아 엮은 학교류 편이 있습니다. 남명선생의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남명 관련 책이나 연구 논문 그리고 관련 글 등이 2000여 편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고한 선비로 탁월한 교육자와 학자로 그리고 민족의 서성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다 보면 남명선생의 뛰어난 몇 가지 사실을 특징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가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선생의 제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136명 정도입니다. 때로는 간직에 나가 높은 배설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물러나 몸과 마음을 닦고 때로는 향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한결같이 선생을 본받아 고결한 삶을 살아
당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을 보아 그 스승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귀었던 친구들 통해서도 선생을 알 수 있습니다. 사귀는 친구를 보면 또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남명의 생애를 살필 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가 남명 선생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구조는 신명사도의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마음의 구조만을 양각의 네모로 분명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구조에 빗대어 건물이나 벼슬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표현되었든 마음을 구조화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를 앞에서도 말했듯이 1915년 언어를 구조화시킨 구조주의 언어학자 쇼시르보다 35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쇼실의 언어 구조가 곧 남명 선생이 그린 마음의 구조와 거의 일치합니다.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곧 말입니다. 이는 언어 철학자들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보면 선생은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비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로 표현된 마음의 필터는 쇼실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근래의 언어학자들에게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어학에서 필터로 이해되는 남명의 성추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견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명의 신명사도를 살필 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남명 선생의 신명사도에는 이에 따른 신명사명이 있습니다. 본문과 주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명사명의 본문을 통해서는 심성론을 주로 말하고 주석을 통해서는 주로 수양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양론을 언어학적으로 보면 언어순화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순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언어순화의 시간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명의 신명사명과 그 주석으로 언급된 사실로서 언어순화를 체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는 신명사명과 그 주석을 살필 때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남명 선생은 31살에 성리대전을 통하여 원나라의 학자 노제 허형의 글 이윤의 뜻을 뜻으로 삼고 한자의 학문을 학문으로 삼아 벼슬에 나가서는 경륜을 펼쳐 업적을 이루고 초야에 있으면서는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읽고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를 적고 위기지약의 뜻을 세웠습니다. 뜻을 세운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학문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찾아오는 제자들이나 그 밖의 선비들에게도 그러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경물, 취지, 성의, 정심의 차례를 구하여 먼저 소학, 대학, 건사록을 읽고 다음에 주역, 계몽 등의 서책을 읽어가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반 선비들은 이러한 차례를 구하지 않고 초학자들까지도 대사성으로 있던 서성 태계 이황 선생과 과거에 각 입격한 제자 고봉 기대성과의 형이상학적 이기 논쟁을 보면서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너도 나도 이기 논쟁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선비들의 시속처럼 되어갔습니다. 이를 염려한 남명 선생은 태계 선생에게 편지하면서 당나귀 가죽의 기린 모양을 뒤집어 씌운 것과 같은 형이상학적 이기 논쟁을 그만두기를 권하였습니다. 이는 남명 선생과 태계 선생이 주고받은 편지를 살필 때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남명 선생은 글을 쓸 때 고문으로 주관적 글쓰기를 하였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상징과 생략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략된 부분을 찾아 월을 구조화시켜 보면 월의 짜임새가 헝클어지지 않습니다. 매우 반듯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글쓰기를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글보다는 마음이 빨라 앞뒤의 연결이 특히 임자말, 주어와 풀이말, 서술의 호응이 바르지 않은 경우를 흔히 봅니다.
남명의 글쓰기에는 이러한 비구조적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대문장가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화면과 같이 나타나는 월의 결석 구조를 강의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로 남명 선생은 글쓰기에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개념과 개념들을 연결시켜 나갈 때 매우 체계적입니다. 내용에 따라 글 전체를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짜임새가 있습니다. 글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글 전체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용적으로 구조화하여 글의 결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남명 선생이 품은 큰 뜻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